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은 대선을 25일 앞둔 시점에서 조금 특별한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분의 주요 일간지 전현직 논설위원과 선임 기자 모시고 각 당의 대선 준비 상황과 현안들에 함의된 정치적 과제들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6일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 당 지도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단일화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기로 해 논의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분의 일간지 논객들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연 경향신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선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강찬호 논설위원께 여쭤볼까요? 대선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고, 물론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놓고서 내용 중에 있는데, 자, 일단 이 난항이 되고 있는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 여쭤보는데, 먼저 강찬호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원래 대선 경선이 그 자체로 그 당의 그 후보를 뽑아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선 경선이 예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도부는 이 경선이 예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그 위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는 이제 더 자신들이 볼 때는 지지율이 높은 주자하고 이제 결선을 치르는데, 그 결과는 이제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한테 가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서 경선 본선이 아니고 경선 예선을 이제 치렀는데, 예선에서 이긴 사람이 지금 이게 본선이었다고 이제 갑자기 주장을 하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경선을 본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경선은 예선에 불과하고 만약에 예선인데 이후에 결선을 거부하면은 당신의 예선 때 당선된 것도 박탈된다, 아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고 했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지도부가 하여간 어정쩡하고 애매한 이러한 식의 경선을 치른 것 자체가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아마 신문의 제목이라면 본선 치르지 못하고 있는 보수 대선 후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한용 선임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오늘 남부지법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렇게 단일화 협상을 11일까지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막판 협상이나 담판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것 같고요.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아예 교체할 수 있느냐. 예. 지금 오늘 법원 그 가처분 신청 기각하면서 내용을 보면 그게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연 추진하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김문수 후보로 그냥 대선을 칠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이 9일이죠. 그래서 내일 10일, 모레 11일,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도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당내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시장을 덧붙이면은 이미 그 법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오늘 저녁에 의원총회를 8시부터 개최해서 추인을 받고 한덕수 후보로와 이제 김문수 후보 간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아마도 그 한덕수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한덕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로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이르면 내일 예정보다도 하루 앞당겨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전국위원회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온라인 투표예요. 결국은 네. 온라인 당원 투표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이제 그래서 11일 날은 등록을 한덕수 후보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과 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진행될지 여부는 좀 더 이따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선임 기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지금 뭐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에서 아주 현격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지금 내분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는 아마 유권자들은 더 이제 지금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게 결국 자기네들이 넘어간 그 자승자박, 자업자득, 자작자수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사실 한덕수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저께 김문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작에 경선 나와서 같이 정당하게 싸웠어야지 왜 이제 와서 무슨 자기 권리를 주장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또 쌍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분이 자기네 당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아예 이제 전당대회 끝내자마자 빨리 한덕수 총리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동훈 전 논술위원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번 경선 자체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어요. 22차례 정도 단일화를 하겠다, 즉각하겠다라고 했고, 마치 이제 한덕수 후보한테 양보할 듯이 얘기도 이제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당선되고 나가지고는 후보가 되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좀 번복하는 어떤 그게 거짓말을 한 건데 일단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역이용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역이용이 됐든 뭐든 그건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덕수 후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8명, 4명, 2명 올라가는 경선 절차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경선 절차를 무시하고 완전히 뭔가 새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또 오늘 어떻게 법원 결정이 그렇게 나가지고 새치기가 또 성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경선 자체가 굉장히 정도를 그런 게 아니다. 정도를 걷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들 오세훈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이 그 순서대로 계속 나가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찬호 위원께 여쭤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도 참석을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도자는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경선 때부터 계속 단일화는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김덕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요. 을지문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박주현 선임 기자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는 국민의힘 보수로서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인데 그렇죠.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건 지도부가 잘못 견인을 하고 있는 탓일까요? 일단 지금 지도부가 계속 당권을 쥐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크겠죠. 예. 그래서 결국 그 당 내에서 나름 오랫동안 다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당에 나름 기여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당장 상대적으로 외연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유리한 동시에 만약에 대선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후에 당권이 넘어갈 리가 없는 이러한 지금 후보를
밖에서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지도부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소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 쉽게 말하면 지금 본인이 직접 탈당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하여간 정황되면 제명을 하든지 뭐 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선 이후에 나름 먼저 이제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물밑에서는 했지만은 어쨌든 1월 이전 투구 계속되니까 그것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친윤 세력하고 당 지도부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당권은 뭐 대선에서 직원 말건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동시에 이제 결국 그 뒤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계속 낳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민심과 당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오늘 지도부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법원에서 모든 김문수 후보 측 그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굉장히 법원이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해놨어요. 한덕수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죄송합니다. 그 누구죠? 김문수 후보가 여러 차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할 뜻을 밝혔고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당무 우선권 앞세워 가지고서는 뭐 지금 전국대회 전국위원회 못 연다 이런 거는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것은 사실상 당의 입장과 같은 얘기를 법원이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굉장히 큰 분수령을 하나 맞은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계기로 아까 말한 그런 부분. 요 직전에 이제 지도부가 한 의미 있는 행동이 뭐냐면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두 쌍권이 물러나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선 이번 대선만 치고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도 좀 같이 확실하게 지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사전에 이제 그걸 뭐 사실 꼼수를 쓴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짜고 그냥 탄핵 찬성하는 쪽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반대 쪽에서 후보를 내자. 근데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좀 밀렸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받았었고. 그렇게 판세를 분석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몰아준 거란 말이에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짬짬이를 해서 했어도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를 좀 지켰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쌍권이 예의를 지켜서 지금 자기네 어찌됐든 국민의힘 정당한 절차로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한테 상의를 하고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이런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아예 드러내놓고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비하하고 반말하고 그러면 제가 김문수 후보라고 그래도 더 이렇게 엇나갈 것 같은데요. 언론사에 계신 분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표현 자체도 상당히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른바 마음의 상처를 줬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김문수 후보도 두 명의 지도부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동훈 전 논설님께 여쭤보고 이제 성환정 기자로 갈 텐데, 자, 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이 전쟁에 단일화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3년 전인가도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고 오더니 이동훈 전 논설위원께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재 현장에 계셨던 분이 제일 잘 그 두 명을 3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고 왔다는 그 두 명이 권영세 현재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맞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재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 자격으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 현장이군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되짚어 보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를 몰래 입당하고 이런 과정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은 제가 직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친한 친구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강원도의 친구 사이로 돼 있었고 강릉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고 오는 것이었고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뭐냐면 인재영입위원장인가 그런 직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영입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입하는 장면에 권영세 현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때 지방 출장을 가 있었고 지방 출장 때 몰래 말하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홍준표 우리 그 후보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명이 공교롭게도 지금 예. 보면은 그분들이 쌍권 지금 국민의힘의 두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 기자님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뭐 한덕수 후보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있습니다만 유난히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의 한 사람인 이양수 의원이 직접 또 해명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절대로 한덕수 후보와 먼저 이 단일화 관련돼서 상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절대로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 어느 한쪽이 100% 잘하고 어느 한쪽은 100% 잘못하고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권영세, 권성동 이분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악의적으로 김문수 쫓아내고 한덕수를 옹립하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시간도 없고 지지율도 많이 밀리니까 좀 단일화를 신속히 하자.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 해석을 이게 나를 몰아내고 한덕수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거 뭔가 공작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와 불신이 막 증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양쪽 다 좀 감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 권영세 위원장이 평소에 성품이 좀 온화한 편인데 의총에서 김문수 후보 쳐다보지도 않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감정의 충돌, 아까 마음의 상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전 그래도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것이냐 또 정치라는 게 마감 시간 앞두고 또 극적인 반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이 어쨌든 단일화를 해라 이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찬호 논설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독 지금 1차 회동과 2차 회동에서 김문수 후보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는 이제 속도가 있는데 하나는 속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좀 안을 안 가지고 나오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일정이라든지 어떤 단일화에 대한 대안이 없다. 또 출마로 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 의지를 보이고 11일 이후에 해도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보기보다는 유독 이 발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당비와 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거 쉽게 말하면 11일 이후에 그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벌써 그는 국민의힘에서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조직과 돈을 한덕수 무소속 후보한테 물론 연대가 됐지만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덕수 후보가 뭐 이번에 아무리 대선이 돈을 적게 쓴다 그래도 100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한덕수 후보 개인이 또는 그 주변에서 다 내고 또 조직을 또 부담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당비를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당비를 이만큼이나 냈다. 그리고 3억 원을 냈잖아요. 박주희 그 얘기를 하셨구나.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김문수 후보는 사실 뭐 재산도 한덕수 총리에 비하면은 획격하게 작잖아요. 뭐 11억인가 10억밖에 안 12억인가. 됩니다. 예, 관악구에 집 한 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청백리라고 할 수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당비도 내고 이렇게 예. 해서 이제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비를 한 번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어저께도 얘기하는데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내가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 근데 뭐 11일까지 이게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 시한까지 안 되면 나는 안 하겠다. 정말 구국의 심정이면은 돈 많으시잖아요. 하셔야죠. 강 의원님. 근데 이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그 도저히 자기네 내부 어떤 그 선수로는 좀 어렵다 내지 외연 확장이 어렵다고 할 때 당연히 그 외연을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선수로 나가면 우리 당 선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불발도 되고 뭐 막판에 본인이 뛰쳐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도 그때는 이제 정몽준 당분이 안 된 사람하고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또 재벌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좀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다른 논리를 좀 더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차라리 그럼 지도부를 향해서 언제까지 우리 용병만 이런 식으로 할 거냐라든가 이런 걸 공격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저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나는 왜 18일의 경선 기간 동안 22번이나 한덕수랑 즉각 단일화하겠다고 외쳤는데 지금은 왜 그것이 내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날 국민한테 공개했잖아요. 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좀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없었던 게 굉장히 패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쪽 입장에 조금 반론을 하자면은 예. 뭐 김문수 후보 쪽 입장이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사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뭐 김문수 후보에 비해 가지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하고 했을 때 무슨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뭐 이기지도 못했어요. 여론조사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윤 정권에 어떻게 보면 총리를 3년 동안 내내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홍준표 후보는 심지어 뭐 윤석열의 아바타 이런 표현까지 했던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지지율 외연 확장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굳이 무리해서 당 후보가 있는데 지지율 차이도 크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이렇게 그 한덕수 후보를 무리해서까지 끌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 뒤에는 네. 뭔가 이상한 뭔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서원주 기자님.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후보 교체한다는 게 우리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요. 또 실제로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이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 등록 기간에 후보를 교체한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번 대선을 국민의힘이 무슨 명분으로 유권자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입니다. 이 정당을 위해서도 어떻게든 조금씩 두 후보한테 좀 양보를 받아내고 타협안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봉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선거가 이번 대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선거인데 1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3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후보 교체해서 억지로 막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명분을 쥐고 할 수 없다. 그냥 우리 당에서 저 후보를 선출한 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네. 그냥 가자 뭐라든가 이제 오늘 저는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근데 자, 잠깐만요. 이 지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후보도 다 단일화는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안 하면 나는 후보자 등록을 안 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14일 날 토론회를 하고 10월 16일 여론조사를 하자. 각각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자, 11일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 한덕수 후보가 이 지점은 박주현 기자는 어떻게 보시니? 왜냐하면 지금 이 안을 받아들이면은 단일화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끝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가겠다라는 의지의 발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끝까지 어떻게든 저는 가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일이 네, 이동 전 기자 말씀, 전 논설위원 말씀 듣고 그게 강찬호 이제 위원도 아까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날 이제까지 후보 등록을 안 하면은 한덕수 후보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무소속으로 후보를 등록을 해야 돼요. 무소속으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무슨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선거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원받게 되는 순간 그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11일 지나서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고 여기 당신은 무소속으로 후보로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한덕수 후보는 이제 단일화 협상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간파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한덕수 후보는 안 돼. 11일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네. 뭐좀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당비례에서 이제 김문수냐 한덕수냐고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좀 회사를 다시 반복된 거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서로가 굉장히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15, 16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권영세 위원장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뭐 말은 뭐 그때 하는 거라고 보이지만 한마디로 그 시간은 내 편이고 한덕수는 돈 때문에 꿀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괘씸한 거죠. 그게 권영세 위원장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런 사태도 난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플랜 B가 좀 가동이 실제로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 오늘 들었겠지만 윤상현 의원이 이른바 한덕수 신당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전국에 수많은 원외 정당이 있습니다. 의석은 없지만 당으로 등록된 조직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공화당이라는 조직도 있는데 이러한 당을 지금 다 미리 좀 국민의힘이 접촉을 해가지고 국민후보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이미 바꿔놨어요. 예. 그래서 기존 정당이 원외 의석은 없지만 기존 정당에 약 2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는 겁니다. 탈당을 해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한덕수 후보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당에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이제 기호 3번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서로 지지율이 이제 비교가 될 테니까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 하고 이제 단일화하죠.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당이 쪼개지는 건데 하나는 덕수의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한덕수 신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덕수 신당의 이름은 국민후보연합이 되는 건데 이 안은 이제 지금 오늘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째 동조하는 의원들이 한 15명 정도 된다 그래요. 수도권하고 네. 충청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 영남권이 지금 혹시 당적을 바꿨다가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아니냐 이런 좀 불안 때문에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은 이것이 또 한 번 다시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이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탈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결정적으로 법원에서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은 상대적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냥 후보 교체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안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일 후보자 등록 시한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한덕수 후보를 한 20여 명으로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창당을 해야 되는데 창당을 하면은 워낙 시간이 많이 안 될 걸리니까 겁니다. 시간도 새미래 없고요. 민주당의 의원들을 보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 고문으로 있는 새미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또 추진하는 방법은 어떠냐는데 이 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지법 결정 나오기 전에는 그런 대로 가설로는 성립했던 아닌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게 오늘 낮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 방안을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들 반응은 그럼 윤상현 의원부터 탈당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이제 이런 시니컬한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학적인 방안이라서 그렇게 실현 가능성은 처음부터 좀 없었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사이의 단일화 협상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전작 8시 30분부터요. 의원총회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좀 전에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바로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쪽 가까운 분한테 네.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라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취재성 전화를 했더니 이게 잘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를 진짜 그야말로 이제 그냥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라도 김문수 후보가 빨리 한덕수 후보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단일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가장 좋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날개 꺾였기 때문에 그쪽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어떻게 협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오늘 토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 여쭤보고 박주연 선임기자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가 2016년에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옥새 파동이었습니다. 네. 이 공천 도장을 안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야 이제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권영세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의총장을 나갔었거든요. 이동훈 전 위원이 보시기에 후보자 등록에 비상대책위원장 도장을 안 찍을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이게 그야말로 그냥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 가처분 기각 때문에 이 가능성 사실은 없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일단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가처분이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됐거나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사실상 이제 한덕수 후보 물 건너가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이 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거든요. 말하자면 국민의힘 주류들하고 김문수 후보 간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감정적 오늘 의총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로 그냥 뭐 노려보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저놈은 진짜 후보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아주 격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그럼 있고. 후보로 아예 안 낸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도장은 말하자면 우리가 비대위원장 도장을 받아가지고 선관위에 이제 후보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이 많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뭐 이제는 물 건너간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있을 합니다. 수 없는 일이죠. 잠깐만요. 방금 전에 그 이동훈 전 논술위원이 저놈은 하는 표현은 극한 현장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을 그냥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저 정서가 어쩌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박수현 기자 이 도장을 안 찍을 가능성 이른바 그때 이제 아니 지금 뭐 저기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고 예.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대한민국 정치 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옥새파동 때는 그냥 흉내만 부산에 그거 도장 갖고 간 것처럼 영도다리입니다. 영도다리에 갖고 간 척만 했지 사실은 안 갖고 내려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찍어줬잖아요.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성 회장님. 예. 아무튼 그 후보 단일화 이제 세 번째인가요? 협상을 두 분 후보가 들어간 게 사실은 잘 된 겁니다. 이게 저는 이 두 후보가 다 무슨 뭐 악의를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나름대로 애국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게 두 분이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서 또 무슨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씨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단판으로 아예 그냥 그쪽에서 하세요라고 한쪽이 전폭적으로 양보하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정치권 주변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많이 취재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강찬호 논설위원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는 22번이나 단일화를 이야기했지만 이 단일화 파장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 주변 측근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김문수 후보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대선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때 상임선대본부장 김문수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아니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른바 대선 도전이 아니라 당권 도전이라는 설이 나오는 배경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앞에 그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유력한 그 쉽게 말하면 김문수 후보에게 버티면 당신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강경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김재원 전 의원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라고 예. 소문이 났는데 그분들보다는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오랫동안 김문수 후보하고 한 몸처럼 일을 했던 가신그룹이 있습니다. 가신그룹.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김문수 후보 과거 무슨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경기도청. 경기도청이 아주 보면은 핫합니다. 지금 이재명 아마 그 후보도 측근들이 다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 출신들일 것이고 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도 바로 그때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청에 포진하고 있던 네. 민중당 시절부터 함께 생사고락을 해온 이 가신들. 그런 사람들이 약 20여 명이 된다고 해요. 약 20여 명의 이분들이 지금 강경론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김문수 후보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까 충성도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현실 정치
특히 국회나 대선 정치 이런 것으로부터 좀 유리돼 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그 관행이나 사고에 젖어가지고 너무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홍준표 전 후보 전 시장의 경우는 일종 해프닝으로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가 여러 차례 엄청난 전화를 했대요 여러 번. 근데 안 받았답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씹은 것인데 어제 처음으로 전화가 됐대요. 네. 어제 처음으로 전화가 됐는데 저희 중앙일보 후배 기자가 특종을 했습니다. 그 이제 딴 데선 다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 쪽에서 공지를 해가지고 홍준표가 선대위원장 맞는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도배가 됐는데 우리 중앙일보 후배 기자가 직접 전화가 돼가지고 물었더니 첫 마디로 나 안 한다. 나 미국 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냥 안 받다가. 미국 가니까 그래도 뭐 가기 전에 한번 전화 받아야지 해서 받아서 덕담을 해줬다는 거죠. 뭐 잘해보시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걸 그냥 김문수 후보가 막 맡아주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아마 착각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취재한 우리 언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마음이 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도 좀 뭔가 좀 원군이 좀 필요하니까는 상대방이 덕담 수준으로 얘기한 거를 그냥 수용의 뜻으로 알아듣고 공지를 해버렸다가 조금 또 이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한테도 이제 손을 내밀었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예. 그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발끈했잖아요.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말씀인데 성원영 기자는. 예,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요새 하도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돼 있으니까 좀 가려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제 측근 강찬호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 본인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할 때도 그렇고. 예. 본인이 뭔가 좀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른바 전향, 본인 표현에 따르면 전향을 하고 나서도 뭐 박정희, 이승만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이더라. 옛날에 이제 반독재 투쟁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세상이 좀 김문수 나를 중심으로 좀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좀 마음이 편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문동설인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국회의원도 한 3번 하시고 경기지사 하시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마지막에 어떤 그 최소한의 금도라고 할까요? 예. 이런 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찬호 논설위원이 전화를 씹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답하지 않았다로 제가 속된 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KBS라서요. 네. 이동훈 전 논설위원께요. 그런데 두 가지가 이제 예상됩니다. 지금 사무총장 중재하에 2대2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문수 한덕수 부단일 이렇게 협상이 되든 간에 또는 협상이 결렬돼서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교체를 강행하게 된다면 단일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겁니까? 자,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후보 간에 큰 지지율 차이가 없고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 후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후보는 그냥 1+1이 아니고 1 곱하기 1입니다. 그냥. 그래서 1+1 2가 되는 게 아니고 1 곱하기 1. 뭐 혹시 뭐 더 숫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그 뭐 한 명은 거짓말 한 명은 새치기 이런 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져 본들 그 경쟁력이란 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되더라도 지금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최고 지지율일 것이다. 결국은 20여일 지나면서 점점 지지율이 우하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는 점점 아래 내려가고 대신에 새로운 보수의 어떤 주자로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네.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이 얘기 왜 안 하시나 했다. 여기서 실제로 홍보성 발언을 하시는군요. 제가 소개를 안 해주시던데 제가 지금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후보 공보단장입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하겠습니다. 박준현 선임 기자가 보실 때는 단일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단일화 됐을 때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뭐 한덕수 총리로 되든 김문수 뭐 후보로 되든 지금 어쨌든 뭐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정말
너무 무슨 운이 이렇게 좋은지 옛날에 정말 나라를 구했는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다 밀어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여론조사 한덕수 후보를 냈을 때 혹은 김문수 후보를 냈을 때 이 지지율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면은 강철원 위원님. 네, 여론조사 자세히 보면은 그 한덕수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건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지만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가의만 대상으로 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높죠. 이재명 죄송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김건수 후보의 2배 이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아침 갤럽에서 그렇게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저 민주당 쪽에 역선택 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오늘 하나 눈에 띄는 게 아침에 오늘 문화일보가 톱으로 보도한 겁니다만은 만약에 단일화가 국민의힘에서 잘 순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좀 더 죄송합니다.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도 합쳐지고 하면은 43대 40으로 붙는다. 오차범위 안에서 붙는다. 이런 것도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어차피 본선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 안 찍을 사람들 갖고 돌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는 한덕수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강찬원 논설위원이 언급한 조사는 2부에서 자세한 조사 개요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박주연 경향신문 선임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1부에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야기한 조사 개요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휴대전화 휴대 무선 전화 가상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6일, 7일 실시한 결과이고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한덕수 후보가 55%로 김문수 후보의 27%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과연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될 것인가. 먼저 이제 이 김문수 후보 아직 또 한덕수 후보 이렇게 결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 기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러면은 좀 강성 보수 아니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고 또 꽃꽃 문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상당히 보수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강훈 목사하고의 또 관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후보를 좀 잘못 뽑은 측면이 있죠. 이게 지금 보수라는 게 보수가 지키는 거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실은 내부의 개혁과 변화 이런 내부 동력이 있어야 보수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는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또 반대로 전향한 이후에는 너무 오른쪽 끝으로 가는 바람에 뭐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뭐 정당도 창당하고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럼 국민의힘하고 태극기 부대하고 뭐 합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요. 사실 이번 조기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 고리 대선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탈당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좀 갑갑할 겁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지금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선출을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2부에서는 보수 진영 또는 민주당 진영을 좀 나눠가지고 과연 진영의 리더는 누구인가라는 차원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최종 경선에 올라갔던 김문수 후보 최종 후보가 됐죠. 또 최종 경선에 올라갔던 한동훈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찬원 논설위원은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또 앞으로 당권 도전에도 여전히 대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선 결과를 떠나서 경쟁력,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저도 김문수 후보 많이 봐왔고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아요. 굉장히 솔직히 가장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좀 거짓말 같은 그동안 안 해왔는데 이번에 거짓말을 좀 하면서 이제 좀 구겼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애초에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뭡니까 그 탈당 문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거야 뭐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우리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좋아하고 지지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헌재의 결정에는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하고는 관계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했어야죠.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이것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그 책임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네. 예. 자, 이분에 대해서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100개의 직업군을 만나는 강행군 또 도로에서 또 아침 저녁 이렇게 인사하는 행보도 다른 후보들에 앞서서 또 하고 있고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보는 이준석 대선 후보의 장단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만 40이죠. 만 40 돼서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는 아주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특장점이 뭐냐면은 과학기술 마인드로 무장한 이제 전례가 없는 좀 찾기 힘든 그런 후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글로벌 마인드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제조업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제조업에 한계에 와 있고 그리고 수출, 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역시 첨단 과학기술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과의 어떤 글로벌 마인드 무장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트럼프와 맞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지도자가 등장할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이 정치권이 제대로 어떤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 합의 없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왜 그렇게 됐냐를 따져보니까 결국은 과거 저희들은 이제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이번 대선을 과거 대 미래,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다. 과거로 갈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의 대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왜 과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 진영을 나눠서 싸우고 서로에게 책임을 물리고 어떤 법적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운동권과 법률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직업적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 마인드로 무장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좀 새롭게 정치를 바꾸고 셔플을 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후보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단점은 우리 다른 분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전 너무 강강인 것 같아요. 강한 사람한테 너무 강하게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강강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좀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강강은 장점이죠. 아, 그런가요? 아니, 센 사람한테 세게 아이고, 대응해야 미안합니다. 되고 약한 사람한테 송 기자께서는 이준석 대선 후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 예. 말씀 듣고 박주원 선임 기자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보수라는 거, 또 미래지향적 가치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 전문성 있고요. 사실은 정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나이 40이지만 벌써 10몇 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큰 단점이 확실히 하나 있어요. 어쨌든 남녀 갈라치기, 또 이제 안티페미니즘 이것 때문에 이제 예. 여성 유권자들이 좀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추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주원 선임 기자께서는 뭐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예전에 뭐 DJ라든가 YS가 사랑방 정치, 대중 정치에 굉장히 능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정치하고 정당 정치를 잘 접목을 해서 자경보를 특히 디지털 세대라든가 SNS 세대에 애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단점도 이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뭐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로 뭐 득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것 때문에 젊은 여성들을 등 돌리게 했잖아요. 젠더 갈등. 예, 네.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남녀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지표를 보면 여전히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 지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뭐 싸가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제 뭐 손학규, 안철수 이번에 이제 허은하 전 대표 같은 네.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좀 그냥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른들이 특히 봤을 때는 참 무례하다. 우리가 그래도 유교 국가인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고 유교 국가인데 좀 잘 안철수 그분한테도 좀 예의 있게 얘기하면 안 되냐. 왜 반감을 사게 하냐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아니 선수가 같이 정치라는 링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왜 윗사람 아랫사람 나이를 따지냐. 우리는 네. 동등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보완하면 그 성한영 선배님 말씀대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이는 묻지 말라 이런 또 일이 있었군요. 자 민주당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강찬원 논설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외연 확장 행보를 강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또 방문을 했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이런 행보야 뭐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 뭐 네. 하는 게 뭐 당연할 것이고 또 전국을 돌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또 뭐 여의도 짜르라고 불렸던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하고 만나서 뭐 조언을 듣고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로서 뭐 당연히 할 일인데 문제는 이분이 대선 후보로서 이런 그 경청도 하고 정책도 발표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예.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사법의 어떤 최소한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무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진보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지적을 한 걸 알고 있는데 그 뭐죠 뭡니까 저 무슨 뭐 심지어 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재판을 정지하는데 무죄라든가 뭐 면소가 되는 거는 그거는 해도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발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딴 사람도 아니고 홍익표 예. 그 민주당에서 요직두진한 홍익표 전 민주당 지금 분이죠. 이분이 오늘 방송에서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무죄란 부분을 넣은 거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중견 이런 정치인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을 돌면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과연 그 보고를 안 받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전혀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예. 그거를 추인해 주거나 뭐 적극적으로 지시는 안 했어도 추인을 적어도 해 주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언론까지 발표되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은부터 가르마를 좀 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강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른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동상이몽 행보. 성 기자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는 일단 보류했지만 14일 청문회는 개최하겠다. 사실상의 이 민주당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잘못된 거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임명될 때 국회 인사청문회 할 때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 대법관이 되면 국회 안 와요. 국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겁니다. 그런 관행이 굳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의 삼권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왜 청문회에 나오라고 하는지 좀 뭐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나와서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말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그게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자살골이죠.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오히려 말려야 될 상황 네. 아닌가. 이거 하여튼 명백히 잘못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박준선 기자는 방금 전에 이제 자살골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판세를 봐도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이 상당히 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판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 이해가 되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후보와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마저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유연하게 가도 될 텐데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개정법을 발의하거나 또는 피고인 피의 사실이 있는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만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하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도 이제 우리 유권자의 절반은 지지하지 않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나마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건데 그 지지율이 중도층들이 올라간 건데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그 계엄 같은 이런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 이 지지율이 이쪽으로 좀 쏠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입법, 행정, 더군다나 사법부 옥죄기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법관 탄핵하겠다. 정말 그렇게 나섰다면 이분을 지지하겠다. 그냥 민주당 찍을래.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낫겠지. 내란당보다는 낫겠지. 이랬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냥 투표를 하지 않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전 위원 말씀 듣고 성한용 기자로 가겠습니다. 이동훈 전 위원은 지금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일종의 동상이몽, 엇갈리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까 우리 강찬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그 대선을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보여준 통합 행보를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도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 좀 끌어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중도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이 일어나고 그것이 고법에서 또 이제 판결을 연기하고 이런 사태를 이어지면서 그 판결 자체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그 자체보다도 그거를 처리하고 다루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서 심각한 좀 문제를 발생을 시켰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굉장히 난폭한 방식으로 제압을 하려고 그러고 법원 자체를 갖다가 아예 그냥 형사소송법 개정해버리고 대법원장을 지금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사법부를 갖다가 자기 손안에 넣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국민들한테 역시 이재명 후보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독재자적인 본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보수층과 중도층이 갖고 있는 이재명 포비아를 굉장히 강화시켰다고 봐요. 지금 이 대목에서. 그것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며칠 있다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이재명 그
후보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악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성 기자님. 그 큰 틀에서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건 이 얘기는 꼭 좀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선 끝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헌법 84조 이 불소추 특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게. 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좀 엇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형사소송법을 민주당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재판 중단, 그걸 이제 대선 이후에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각 재판부가 여러 군데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냥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니까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재판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건 좀 위헌인 것 같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또 최종적인 헌법 해석기관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미국의 트럼프 사례를 보면 이건 이재명 가족인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제의 특성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뿐만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한다라고 우리 국민도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대선 이후에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철우 의원은 어떻게 보냐. 지금 성 기자께서는 우리 국민들도 진행 중이든 재판이더라도 중단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일단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 그 문제가 향후 계속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될 거는 분명하고요. 일단 만약에 국민들도 동의해 줄 거라고 한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경우에 퍼포먼스를 잘 해야죠. 퍼포먼스를 아주 잘하면 특히 통합 행보를 하고 정치보복 안 하고 예. 또 그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실리적인 정책들을 해서 뭔가 지금 좀 나라가 돌아가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그럼 저렇게 뭐 하고 있는데 재판장 맨날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야 된다면 그건 좀 우리가 좀 막아주자.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좀 전에 우리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그 본성 아까 말한 그런 것들 그냥 유감 없이 막 계속 드러내고 바로 처음부터 뭐 문재인 정부 초반처럼 뭐 적폐청산, 뭐 내란 청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문제가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정치에 달린 게 1번은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저는 위헌 논란은 당연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좀 엇갈린다고 있다고 하지만은 한마디로 소추가 되지 않는다 요 말을 이재명 후보는 뭐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법제처가 낸 법률 주석서도 그렇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법에도요 기소, 소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를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그거고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보면은 소추를 다르게 죄송합니다. 표현하고 있죠. 재판 소추 수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추는 바로 기소를 의미한다. 이런 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법적으로는 저는 그 이재명 후보한테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그 헌법 제 68조 2항도 지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84조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 사망이나 탄핵으로 파면이나 사임한 경우 이런 걸 거리라고 하는데요.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 6개월 내에 뭐 그 다음 사람을 갖다 뽑아야 된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법학자들이 의견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당선자가 붙었으니까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있고 아니다 해당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그 불필요한 논란을 안 겪으려면요, 진짜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안 뽑으면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됐는데 왜 굳이 정과도 사범이고 그다음에 현재 재판도 5개 그중에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서 결국은 유죄 취지 판결까지 받은 왜 이렇게 리스키한 후보를 굳이 꼭 해가지고 본인들도 이렇게 계속 마음을 졸여야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만들어준 사람은 아까 박주영 기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방금 참 전에 신기한 일입니다. 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말씀을 하신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달을 그리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요. 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직 판사들이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투표를 이제 시간 연장하면서 열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26일 한다는 거죠. 역시 대선 국면에 열리게 되는 것인데, 자 강元께 여쭤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대체로 안건 내용은 뭐 사법부의 독립도 들어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제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걸로 제기가 됐었죠. 네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대법관 숫자를 지금 14명인데 뭐 100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등 네. 사법부의 정치화, 네. 사법부가 격동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일단 그런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법관 대표회 열자는 첫 주장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사퇴를 시켜야 된다.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해서 했는데 그러자 다른 판사들이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아까 사법부를 여러 가지로 옥죄는 이런 거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카운터로 치고 나와서 이제 그것까지도 같이 된 일단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회의가 성립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원래는 그 마감 당일까지 2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었는지 그 다음 날까지도 또 지금 획정 여부가 연기가 됐어요. 확정 결정되는 게 그만큼 지금 이게 굉장히 진통이 많다는 겁니다. 판사들 안에서도 논란이. 예.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첫째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해서 뭐 사퇴해야 된다는 건 저는 어떻게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선거법 6개월 안에 끝내들 1심을 2년 2개월이나 끌고 얼마죠? 훨씬 더 많이 끌고 해서 예. 전반적으로 무려 2.7배가 지금 더 재판이 늘어졌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는 게 법의 정신이고 명령인데 거기에 맞춰서 한 것뿐인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그다음에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죄 취지로 때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아예 사법 어떤 독립을 그거는 이제 부인하고 아예 이 나라가 뭐 행정과 국회만 존재하는 나라로 가든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는 생각합니다. 네. 성 기자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희대 죄송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판결을 주제로 해서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법관들 중에 여러 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안에서도 의사소통을 활발히들 하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뭐 법관들 의견이 갈리기는 하는데 대체로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 굉장히 위험하다. 는 데 대해서는 법관들도 뭐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보다는 이 사법부 독립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정치적인 논란에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좀 휘말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좀 예.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박준선 기자도 이 관련해서 한 30초 정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예. 지금 사법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봐도 이제 법조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싸우고 있더라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1심 판결, 2심 판결 그다음에 대법 판결이 지금 대법 판결과 2심 판결은 똑같았고 2심 판결은 전혀 다 무죄를 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판사들도 다 정파적이구나.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좀 다르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어찌됐든 사법부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동훈 전 위원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짧게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가진 엄청난 권력이 탄생합니다. 그 총통제 국가가 되는 건데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정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투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KBS